이제 편히 눈 감아. 그 한마디가 내 30년 헌신의 마침표였습니다. 나를 끌어안은 남편의 팔은 더없이 다정했지만 그 다정함 뒤에 숨겨진 차가운 사리를 그때는 미처 몰랐죠. 그의 손이 내 등을 떠밀고 축축하고 서늘한 흙냄새와 함께 몸이 허공으로 내던져졌습니다. 어두운 저수지의 심연이 나를 삼키는 마지막 순간 스쳐 지나간 것은 억울함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의문. 도대체 왜? 평생 나 없이는 못 산다던 그가 왜 나를 죽이려 했을까요? 물속에서 의식이 흐려져 갈 때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미안해, 혜진아. 하지만 이게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야. 우리 모두라니요. 그 우리 속에 나는 없었던 겁니다. 30년간 내가 지켜온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나만을 제외한 그들의 것이었죠.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고 나는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그들이 내게서 앗아가려 했던 모든 것을 되찾고 나를 기만한 대가를 정확히 치르게 할 잔인한 복수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나의 세상은 완벽히 뒤집혔습니다. 순종적인 아내, 헌신적인 며느리였던 서혜진은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복수를 꿈꾸는 독한 여자뿐. 그들이 나를 버린 바로 그 저수지에서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서혜진은 남편 강태준이 가장 좋아하는 갈치조림을 끓이고 있었죠. 요즘 들어 부쩍 늦는 날이 많아진 남편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좋아하는 반찬 냄새를 맡고 일찍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를 품고 있었어요. 혜진에게 남편은 세상의 전부였고 그의 고단한 하루 끝에 따뜻한 저녁 식사를 차려주는 것이 그녀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하루도 그 마음이 변한 적이 없었죠. 다녀왔소. 현관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들려온 목소리는 평소보다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혜진은 환한 미소로 남편을 맞았지만 태준의 얼굴은 굳어 있었어요. 짙은 술 냄새와 함께 그의 눈빛이 어딘가 비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죠. 오늘 일진이 안 좋았나 봐요. 얼른 씻고 식사하세요. 당신 좋아하는 갈치조림 해놨는데. 혜진아. 태준이 혜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의 손길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어요. 잠깐 나랑 나갈까? 드라이브도 하고 할 말도 있고. 이 밤에요? 비도 오는데. 저녁은 어떡하고요? 저녁은 나중에 먹고. 중요한 얘기야.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의 눈치를 보며 평생을 살아온 태준이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내세운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죠. 혜진은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겉옷을 챙겨 입고 따라 나서는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차는 익숙한 시내를 벗어나 어둡고 낯선 국도로 접어들었습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빗물을 닦아냈지만 창밖 풍경은 온통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어요. 혜진은 몇 번이나 어디로 가는 거냐고 물었지만 태주는 굳게 입을 다문 채 운전대만 잡고 있었죠. 그 침묵이 혜진의 불안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차가 한적한 저수지 근처 갓길에 멈춰 섰을 때 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여긴 왜 온 거예요? 무섭게. 얼른 집으로 가요. 혜진아. 태준이 시동을 끄고 혜진을 돌아봤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그의 눈빛이 번뜩이는 것 같았어요. 30년을 함께 산 부부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차갑고 서늘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 정말이야.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왜 그래요, 여보? 이제 그만 편히 쉬어. 그 말을 끝으로 태주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문을 열고 혜진의 팔을 잡아 끌었죠. 혜진은 영문도 모른 채 차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순식간에 온몸을 적셨고 세찬 바람에 몸이 휘청거렸어요. 바로 앞은 가파른 낭떠러지였고 그 아래로 시커먼 저수지가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위험해요. 안으로 들어가요. 혜진이 몸을 돌리려는 순간 태준이 그녀를 뒤에서 끌어안았습니다. 처음에는 놀란 자신을 달래주려는 줄 알았죠. 하지만 등 뒤로 느껴지는 그의 팔에 점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고 나서야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안하다, 혜진아. 여보. 혜진의 비명은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강력한 힘과 함께 그녀의 몸이 허공으로 날아올랐어요. 차가운 물이 순식간에 온몸을 덮쳤고 코와 입으로 흙탕물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살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몸은 자꾸만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죠. 의식이 흐려지는 마지막 순간 혜진의 머릿속을 스친 것은 남편을 향한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선우의 얼굴이었어요. 선우야, 엄마가 미안해.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생각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누군가 다급하게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혜진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청년이 필사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죠. 밤낚시를 하러 왔다가 물에 빠진 그녀를 발견하고 구해준 것이었습니다.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지는 내내 혜진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남편은 어디로 갔을까? 왜 나를 밀었을까? 이건 분명 꿈일 거라고, 악몽일 거라고 되뇌었지만 온몸을 파고드는 냉기와 고통이 그것이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죠. 보호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간호사의 물음에 혜진은 망설이다 남편의 이름을 댔습니다. 하지만 그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어요. 결국 연락이 닿은 것은 아들 선우였습니다. 한달음에 병원으로 달려온 선우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물었죠. 엄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왜 이런 곳에서 아빠는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죽이려 했다는 끔찍한 사실을 어떻게 아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혜진은 그저 발을 헛디뎌 미끄러졌다고 둘러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준이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걱정스러운 남편의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괜찮아? 정말 큰일 날 뻔했네. 그 위선적인 모습에 혜진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선우가 자리를 비우자 태주는 본색을 드러냈죠. 어젯밤 일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 그냥 우리 둘의 사고였던 걸로 하자고. 사고요? 당신이 날 밀었잖아요. 내 눈 똑똑히 보고 말해봐요. 증거 있어? 밤이었고 비도 왔고 아무도 본 사람 없어. 당신 말 누가 믿어줄 것 같아? 태준의 입가에 맺힌 냉소적인 미소를 보는 순간 혜진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음을. 남편이 정말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조금도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도요. 병실에 홀로 남은 혜진은 텅 빈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3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집살이의 서름, 남편의 무관심, 오직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버텨온 시간들. 그 모든 헌신의 대가가 고작 이런 것이었을까요? 그 순간 혜진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어요.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차가운 분노와 복수심이었습니다. 반드시 밝혀내고야 말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남편이 왜 자신을 죽이려 했는지, 그 추악한 비밀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자신을 짓밟은 그들에게 똑같은 고통을, 아니, 그 이상의 지옥을 선물해 주겠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두 번째 삶의 이유라고 혜진은 굳게 믿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집은 지독할 만큼 평온했습니다. 마치 지난밤의 끔찍한 사건은 혜진 혼자 겪은 악몽인 양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죠. 시어머니 박 여사는 거실 소파에 앉아 태연하게 과일을 깎고 있었고 혜진을 보고도 눈길 한 번 줄 뿐이었습니다. 몸은 괜찮으냐?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죽을 뻔하다 돌아왔는데도 걱정이나 위로의 말 한마디 없었죠. 30년 동안 겪어온 일이었지만 그날따라 시어머니의 무심함이 칼날처럼 혜진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그저 때가 되면 밥을 하고 청소를 하는 없어도 그만인 존재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방으로 들어와 젖은 옷을 갈아입는데 문득 남편 태준의 서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는 활짝 열려있던 서재 문이 어째서인지 굳게 닫혀 있었어요. 무심코 손잡이를 돌려보았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태주는 무엇을 감추고 싶었던 걸까요? 그 잠긴 문이 마치 자신을 향한 남편의 마음처럼 느껴져 혜진은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혜진은 태준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죽이려 했던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봐야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끔찍한 고문이었죠. 그는 아무렇지 않게 아침밥을 먹고 다정한 남편인 척 현관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면 습관처럼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고 혜진의 눈치를 살피며 통화를 서둘러 끊곤 했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매 순간 저수지의 차가운 물과 등 뒤에서 느껴지던 서늘한 손길이 떠올라 숨이 막혔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친구들과 온천 여행을 간다며 집을 비웠습니다. 태준 역시 사업 파트너와 지방 출장이 잡혔다며 저녁 늦게 들어올 것이라고 했죠. 혜진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녀는 곧장 태준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잠긴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마음을 굳혔어요.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이 문을 열어야만 했습니다. 예전에 태준이 비상용이라며 서재 책장 맨 윗칸 낡은 백과사전 속에 숨겨두었던 열쇠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이미 잊어버렸을 테지만 혜진은 기억하고 있었죠. 의자를 밟고 올라가 찾아낸 열쇠로 문을 열자 서재 안에는 태준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혜진은 곧장 그의 책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서랍을 뒤지고 책장 틈새를 살폈지만 의심스러운 것은 쉽게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노트북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인터넷 검색 기록 목록에 유독 눈에 띄는 단어들이 보였죠. 사망보험금 비과세 한도, 실족사 위장 방법, 사고 사망 시 보험금 즉시 지급.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손을 벌벌 떨며 책상 서랍 가장 깊숙한 곳을 다시 뒤졌습니다. 서류철 밑에 깔린 작은 봉투 하나가 손에 잡혔어요. 봉투 안에는 보험 증권이 아닌 보험료 납입 증명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피보험자 서혜진, 월 납입액 300만 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보, 총 보장 금액 7억 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가입 시점은 정확히 6달 전. 그때부터였습니다. 태준이 술에 취해 들어오는 날이 잦아지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며 혜진을 닥달하기 시작했던 것이 말입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죽여 보험금 7억 원을 타낼 계획이었던 겁니다. 지난 6달 동안 다정한 남편의 가면을 쓴 채
그는 매일 밤 아내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죠. 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슬픔보다 거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날 저녁 출장에서 돌아온 태준에게 혜진은 애써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재정 상태 요즘 괜찮은 거죠?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어요? 태준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혜진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그건 왜 물어? 문제 없어. 그냥요. 혹시 힘들면 저한테도 얘기해줘요. 저도 당신 아내잖아요. 신경 꺼. 당신은 집안일이나 잘하면 돼. 날카로운 대답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말에 상처받았겠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확신이 들었죠. 이 남자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으며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아내를 죽이는 것조차 서슴지 않을 인간이라는 것을요. 밤이 깊어 잠자리에 누웠지만 바로 옆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숨소리가 마치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려 혜진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대로 도망쳐야 할까요? 아니면 맞서 싸워야 할까요? 다음 날 오후 아들 선우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병원에서 퇴원하신 뒤로 계속 잠도 못 주무시는 것 같아요. 혜진은 아들의 얼굴을 보자 참았던 감정이 북받칠 것 같았지만 애써 눌렀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그런데 아버지는 어디 가셨어요? 아까부터 표정이 계속 어두우시던데. 두 분 무슨 일 있으신 거죠? 선우의 예리한 질문에 혜진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이 영리한 아들은 이미 집안에 흐르는 차가운 기류를 눈치채고 있었던 겁니다. 혜진은 결심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아들에게 털어놓고 도움을 구해야 할지 아니면 아들까지 이 끔찍한 진실의 구렁텅이로 끌어들일 수 없어 혼자 감당해야 할지를 말입니다. 그녀의 침묵이 길어지자 선우의 눈빛은 더욱 깊은 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들 선우의 의심 가득한 눈빛 앞에서 혜진은 더 이상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끔찍한 진실을 아들에게 전하는 것은 잔인한 일이었지만 동시에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동아줄 또한 아들뿐이라는 것을 직감했죠. 혜진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선우의 손을 잡고 자신의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굳게 잠갔습니다. 선우야, 지금부터 엄마가 하는 얘기 놀라지 말고 들어줘. 혜진은 그날 밤 저수지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차갑게 밀어냈던 순간, 물속에서의 사투, 그리고 병실에서 나눴던 소름 끼치는 대화까지. 선우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존경하던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가정적인 줄 알았던 그가 그런 짓을 벌였다는 것을 아들로서 받아들이기란 불가능에 가까웠겠죠. 어머니, 잘못하신 걸 거예요. 아버지가 왜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 사고였을 거예요. 선우가 애써 아버지를 변호하려던 순간 혜진은 말없이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사진 몇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의 노트북 화면을 찍어둔 섬뜩한 검색 기록들과 서랍 깊숙한 곳에서 찾아낸 7억 원짜리 보험료 납입 증명서 사진이었죠. 차가운 증거들 앞에서 선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아버지의 서명이 선명하게 적힌 서류와 실족사 위장이라는 단어는 더 이상의 변명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사실이라고요? 선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었던 아버지라는 존재가 한순간에 추악한 괴물로 변해버린 충격은 아들에게
너무나 큰 상처였을 겁니다. 이내 그의 눈에는 실망과 분노가 이글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어머니가 겪었을 공포와 외로움에 대한 미안함이 뒤늦게 밀려오는 듯 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아무것도 모르고 혼자 얼마나 무서우셨어요. 선우는 혜진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아들의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자 혜진은 그제야 참고 있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편이 생긴 것만 같은 안도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모자 관계를 넘어 거대한 위선과 맞서 싸워야 할 동맹이 된 것이었죠.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모르겠어. 경찰에 신고해야 할지 하지만 내 아버지가 순순히 인정할 리도 없고 증거도 아직 부족해. 혜진의 말대로였습니다. 보험료 납입 증명서만으로는 살인 미수를 입증하기 어려웠죠. 태준이 발뺌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렇게 큰 돈이 필요했는지 그걸 알아내야 해요. 사업이 어렵다는 말은 없으셨는데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요? 선우의 말에 혜진은 그동안 태준이 몰래 통화하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누군가와 다정하게 속삭이던 목소리, 자신에게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표정. 어쩌면 돈 문제뿐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선우야,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뭐든지 말씀하세요. 이제 제가 어머니 지켜드릴게요. 내 아버지가 요즘 누굴 만나고 다니는지, 뭘 하는지 엄마는 도저히 혼자 알아볼 용기가 나지 않는구나. 혜진의 부탁에 선우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를 미행하고 감시해야 한다는 사실이 고통스러웠지만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날 밤 첫 번째 계획을 세웠습니다. 선우가 태준의 퇴근길을 뒤따라가 그의 행적을 확인하는 것이었죠. 혜진은 위험하다며 만류했지만 선우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선우는 아버지의 회사 앞에서 차를 세우고 숨죽여 그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태준이 회사 건물을 나서는 것이 보였죠. 그는 늘 타던 경로가 아닌 도시 외곽의 신도시 방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선우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조심스럽게 그의 뒤를 쫓았습니다. 태준의 차가 멈춘 곳은 거래처나 술집이 아니었습니다. 지은 지 얼마 안 된 듯한 고급 오피스텔 단지 앞이었어요. 태준은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익숙한 듯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2층의 한 집 창가에 불이 환하게 켜졌죠. 선우가 망원 렌즈로 그 창문을 당겨보는 순간 그는 숨을 멈춰야 했습니다. 아버지 강태준이 젊고 아름다운 여성과 다정하게 와인을 마시며 웃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는 태준의 어깨에 자연스럽게 기댔고 태준은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평범한 연인의 모습이었죠. 선우는 떨리는 손으로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심장이 분노로 터져버릴 것 같았어요. 어머니를 죽음으로 내몰면서까지 아버지가 지키고 싶었던 것이 바로 저 여자와의 미래였던 겁니다. 선우는 곧장 혜진에게 사진 한 장을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짧은 메시지를 덧붙였죠. 어머니, 아버지가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아요. 돈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선우가 보낸 사진을 본 순간 혜진의 세상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그녀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었죠. 30년 동안 자신과 아들에게는 보여주지 않았던 오직 다른 여자를 향한 미소였습니다. 남편의 살인 시도가 돈 때문만은 아니었음을, 자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지우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던 것임을 깨닫자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혜진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누구일까? 언제부터 두 사람은 만나온 걸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들이 그녀를 괴롭혔죠. 다음 날 아침 선우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밤사이 더욱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 여자에 대해 알아봤어요. 선우는 밤새 그 여자의 신상을 파악한 것이었습니다. 이름은 오유미, 나이는 32.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의 격리 직원으로 입사했다가 1년 전쯤 그만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왔죠. 어머니, 그 여자 임신했어요. 소셜미디어에 임신 6개월 차라는 글과 함께 아기용품 사진들을 올려놨어요. 임신. 그 단어는 혜진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습니다. 남편은 다른 여자와 아이까지 만들어 놓고 자신을 죽여서 얻을 보험금으로 그들과 새로운 가정을 꾸리려 했던 겁니다. 30년의 헌신과 사랑이 이토록 처참하게 짓밟힐 수 있다니요. 이제 더는 참을 수도 참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혜진은 태준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선우가 보낸 사진이 담긴 태블릿 PC를 올려두었죠. 현관문이 열리고 태준이 들어서는 순간 그는 탁자 위의 사진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이 더 잘 알겠죠. 저 여자가 누구고 지금 당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혜진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태준은 처음에는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표정을 바꾸고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것을 들킨 이상 더 이상 연기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 거겠죠. 어차피 이렇게 될 일이었어. 잘 됐네. 뭐라고요? 유미 씨, 당신도 이름은 알아야지. 내 여자야. 그리고 뱃속에 내 아이를 가졌고. 뻔뻔한 태준의 태도에 혜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한 거였군요. 우리 아들 선우는 어떻게 하고요? 당신 핏줄이잖아요. 혜진이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선우는 다 컸잖아. 이제 자기 앞가림은 하겠지. 하지만 유미 씨와 내 아이는 내가 책임져야 해. 난 아빠가 될 거니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시끄러운 소리에 시어머니 박 여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혜진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어머니에게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이 바람을 피웠대요. 다른 여자 뱃속에 아이까지 있대요. 그래서 저를 죽이고 보험금을 타서. 혜진은 시어머니라면 적어도 아들의 잘못을 꾸짖고 며느리인 자신의 편을 들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박 여사는 혜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갑게 말했죠. 사내 자식이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여자로서 매력이 없으니 밖으로 눈을 돌린 거 아니냐.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아들이 저를 죽이려고 했다고요. 오죽했으면 그랬겠니. 그리고 그 애가 우리 집안대를 이어줄 귀한 손주를 가졌다는데 내가 어찌 내치겠어. 아들 못 낳은 내 신세 한탄이나 해라.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처럼 혜진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자신은 처음부터 이방인이었고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든 버려질 수 있는 존재였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불륜과 살인 계획을 모두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어쩌면 방관을 넘어 동조했을지도 모를 일이었죠.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남편의 배신보다 더 아픈 것은 30년간 친어머니처럼 모셔온 시어머니의 철저한 외면이었습니다. 이 거대하고 추악한 공모 속에서 자신은 완벽하게 혼자였습니다. 혜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텅 빈 방 안에서 그녀는 한참을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 집은 자신이 머물 곳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남편과 그 아들을 비호하는 시어머니와 한 지붕 아래에서 더는 숨 쉴 수 없었죠.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선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선우야, 할머니도 모든 걸 알고 계셨어. 이제 엄마는 정말 갈 곳이 없구나. 이제 그녀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아들 선우,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진실 앞에서 혜진은 도망치는 대신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이 가족이라는 이름의 괴물에게 가장 처절한 방식으로 복수하기로 말입니다. 선우는 어머니의 메시지를 받고 곧장 부모님의 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분노로 이성이 마비될 것 같았지만 지금은 냉정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죠. 어머니를 저 지옥 같은 곳에서 구해내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에서는 아버지 강태준과 할머니 박 여사가 아무렇지 않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집안의 불청객을 쫓아낸 사람들처럼 평온한 모습이었죠. 어머니는요. 선우의 싸늘한 목소리에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엄마 방에 있겠지. 그런데 너 할미랑 아비한테 인사도 안 하니? 박 여사의 타박에도 선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똑바로 쏘아보며 말했죠. 더 이상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집도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어머니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선우의 단호한 태도에 태준과 박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선우는 그대로 혜진의 방으로 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혜진의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미 모든 마음의 정리를 끝낸 듯 보였습니다. 가자, 선우야. 혜진은 30년 살림살이가 가득한 집을 뒤로하고 작은 손가방 하나만 든 채 미련 없이 현관을 나섰습니다. 아들의 차에 오르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태준이 무언가 소리쳤지만 그 목소리는 굳게 닫힌 차창을 뚫고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선우의 오피스텔에 도착한 혜진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아들의 공간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처럼 느껴졌죠. 그곳에서 두 사람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저들을 심판대에 세울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아지트가 된 작은 거실은 이제 복수를 위한 워룸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들을 법적으로 처벌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특히 아버지의 살인 미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요. 내 말이 맞아. 저수지에서 날 밀었다는 건 우리 둘만의 진실일 뿐 증명할 방법이 없어. 아버지가 스스로 자백하게 만들어야 해요. 혜진과 선우는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러다 혜진의 얼굴에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30년간 남편의 성격을 곁에서 지켜봐 온 그녀만이 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 연락하마. 모든 걸 포기한 것처럼 이혼해주는 대가로 위자료나 조금 받고 조용히 사라져주겠다고 말이야. 그게 통할까요? 아버지가 의심할 텐데요. 아니, 내 아버지는 지금쯤 승리감에 도취해 있을 거야. 내가 모든 걸 체념했다고 믿게 만들면 분명 방심할 거다.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떠벌리고 싶어 안달이 날 위인이지. 그것은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역할을 나누기로 했죠. 혜진은 태준의 오만함을 자극해 그의 입에서 자백을 끌어내는 역할을, 선우는 그동안 아버지, 회사의 재정 상태를 파고들어
보험금을 노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파헤치는 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선우는 아는 선배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익명으로 태준의 회사 재무제표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혜진은 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부러 목소리를 떨며 모든 것을 잃은 여자처럼 연기했죠. 여보, 아니, 강태준 씨. 당신 뜻대로 할게요. 조용히 이혼해 줄 테니 그냥 살던 집만이라도 내 앞으로 해주면 안 될까요? 30년 고생한 대가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수화기 넘어 태주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작 그렇게 나왔어야지. 알았어. 만나서 얘기하자고. 마지막으로 부부의 연을 정리할 겸 저녁이나 한번 하지. 예상대로였습니다. 태주는 혜진이 완벽하게 굴복했다고 믿고 있었죠. 혜진은 그와의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약속 전날 밤 선우는 혜진에게 작은 만년필 하나를 건넸습니다. 평범해 보였지만 고성능 녹음 기능이 숨겨진 특수 장비였죠. 어머니, 위험하면 바로 나오셔야 해요. 전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걱정 마라. 네, 엄마, 이제 예전처럼 약하지 않아. 혜진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여인이 없었습니다.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복수심을 품고 적진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마친 전사의 모습이 보일 뿐이었죠. 내일 저녁 30년간의 기나긴 악연을 그녀 자신의 손으로 끊어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녀는 남편의 입에서 원하는 자백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운명의 밤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약속 장소는 강태준이 정한 시내의 한 고급 일식집이었습니다. 혜진과의 마지막을 승자의 만찬으로 장식하고 싶었던 거겠죠. 혜진은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해 조용한 룸으로 안내받았습니다. 그녀는 태준이 앉을 자리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선우가 건네준 만년필의 녹음 버튼을 조용히 눌렀습니다. 펜은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놓여 있었죠. 10분쯤 늦게 도착한 태준은 거만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혜진의 초췌한 얼굴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죠. 그래, 꼴이 말이 아니구만. 진작 내 말 들었으면 좋았잖아. 어차피 당신이 나한테서 벗어날 수 있을 줄 알았어? 그만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 약속만 지켜요. 집은 내 앞으로 해준다는 거. 혜진은 일부러 더 처량하게 말하며 그의 동정심 대신 오만함을 자극했습니다. 그거야 당연하지. 30년 동안 우리 집 귀신으로 살았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지. 대신 조건이 있어. 선우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마. 괜히 애만 흔들어 놓지 말고. 아들까지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그의 뻔뻔함에 혜진은 속으로 치를 떨었지만 겉으로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대화를 이끌어낼 시간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함께한 30년 세월이 있는데 정말 나를 죽여야만 했어요? 그깟 보험금 때문에. 혜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자 태주는 기다렸다는 듯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그게 어디 돈 때문만인 줄 알아?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내 인생의 짐이었어. 숨 막혔다고. 그날 저수지에서 그냥 조용히 사고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당신은 운도 지지리도 없지. 그걸 살아나와? 드디어 나왔습니다. 사고로 끝났으면 좋았겠다는 말. 명백한 살인 의도가 담긴 자백이었죠. 혜진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연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끔찍한 말을. 끔찍해? 진짜 끔찍한 게 뭔지 알아? 당신처럼 재미없고 답답한 여자랑 30년을 산 거야.
유미 씨는 당신이랑 달라. 날 이해해주고 존경해주고 곧 내 아들도 낳아줄 여자야. 우리 어머니도 그 애를 얼마나 예뻐하시는데 우리 집안의 미래라고 하시더군. 어머니까지 끌어들이는 태준의 말에 혜진은 모든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시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꾸민 완벽한 범죄였던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혜진의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기 전 선우와 미리 맞춰둔 신호였죠. 선우의 조사가 끝났다는 뜻이었습니다. 혜진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룸을 나온 혜진은 복도 구석에서 떨리는 손으로 선우의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그 내용은 혜진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태준의 회사는 이미 껍데기뿐인 유령 회사였고 그는 지난 몇 년간 회사 돈을 빼돌려 불법 선물 투자와 도박으로 수억 원을 날렸던 겁니다. 오유미에게 사준 오피스텔과 명품들 역시 모두 횡령한 돈으로 산 것이었죠. 보험금 7억 원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자금이 아니라 당장 구속을 면하기 위해 막아야 할 빚이었던 겁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태주는 벼랑 끝에 몰려 있었고 그에게 남은 마지막 카드는 아내의 목숨값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혜진은 더 이상 슬프지도 분노가 치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 남자가 한없이 가엽고 하찮게 느껴질 뿐이었죠. 다시 룸으로 돌아온 혜진의 눈빛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태주는 여전히 의기양양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그냥 조용히 사라져. 그게 당신이 선우 엄마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리야. 혜진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만년필을 집어들었죠. 이야기 잘 들었어요. 덕분에 궁금했던 것들이 모두 풀렸네요. 뭐야, 그 표정은. 마지막 만찬 아주 즐거웠어요. 당신 돈이 아니라 그동안 당신이 횡령한 돈으로 얻어먹는 저녁이라 그런지 맛이 아주 특별하더군요. 혜진은 태준의 굳어진 얼굴을 향해 처음으로 차가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미련 없이 룸을 나섰습니다. 혼자 남은 태준은 그제야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이미 혜진은 레스토랑을 빠져나간 후였습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선우의 차에 올라탄 혜진은 만년필을 굳게 쥐었습니다. 다 녹음됐다, 선우야. 어머니, 이것도 보세요. 아버지는 이제 살인 미수뿐만 아니라 횡령죄까지 추가될 거예요. 다시는 세상 빛 못 보게 될 겁니다. 선우가 내민 서류에는 태준의 모든 범죄 사실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혜진과 선우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진실 찾기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저 추악한 괴물들에게 법의 심판을 내리는 일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슬픔 대신 단단한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심판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죠. 다음 날 아침 혜진과 선우는 국내에서 손꼽히는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이 밤새 정리한 녹취록과 횡령 증거 자료들을 검토한 변호사는 승리를 확신했죠. 특히 아내의 목숨을 담보로 한 살인 미수와 보험, 사기 시도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중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사의 단호한 말에 혜진은 비로소 법이 자신의 편에 서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법무법인을 통해 강태준에 대한 고소장이 경찰에 정식으로 접수되었습니다. 행동은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태준의 회사로 들이닥쳤죠. 수십 명의 직원이 보는 앞에서 살인 미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강태준의 오만했던 얼굴은 경악과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선우의 짓이라고 혜진의 배신이라고 소리쳤지만 그의 절규는 차가운 복도를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태준의 구속 소식은 도미노처럼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등을 돌린 것은 내연녀 오유미였습니다. 태준이 회생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된 그녀는 곧바로 꼬리를 잘랐죠. 그가 사준 오피스텔에 남은 짐을 모두 빼내 자취를 감추었고 휴대폰 번호까지 바꾸며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태준이 아내의 목숨과 맞바꾸려 했던 그의 새로운 가족은 한낱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겁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시어머니 박 여사였습니다. 아들이 구속된 것도 모자라 며칠 뒤에는 은행 직원들이 들이닥쳐 집에 차 앞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태준이 도박빚을 갚기 위해 어머니 몰래 집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았던 사실이 드러난 거죠. 평생 떵떵거리며 살아온 안방마님에서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을 신세가 된 박 여사는 망연자실할 뿐이었습니다. 아들의 범죄를 묵인하고 비호했던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혹독했습니다. 이 모든 소식을 변호사를 통해 전해 들으며 혜진은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통쾌함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죠. 그들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부와 명예, 그리고 거짓된 사랑이 이토록 쉽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갈 곳이 없어진 박 여사가 선우의 오피스텔로 혜진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혜진 앞에 무릎이라도 꿇고 용서를 빌 거라 생각했지만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이 독한 거사, 내가 우리 아들 앞길을 막고 집안을 풍비박산 냈어. 당장 고소 취하하지 못해? 박 여사는 여전히 모든 것을 혜진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 순간 혜진 안에서 무언가 단단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그녀는 시어머니의 악담에 상처받고 눈물 흘리던 과거의 서혜진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착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앞길을 막고 집안을 망친 것은 제가 아니라 어머님과 아드님의 끝없는 탐욕입니다. 이제라도 아드님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똑똑히 보세요. 그것이 어머님이 평생 아들에게 주셨던 그릇된 사랑의 결과물이니까요. 혜진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박 여사는 할 말을 잃고 부들부들 떨다가 결국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죠. 혜진은 그 모습을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동정심은 사치였고 이제 와서 흘리는 눈물은 그저 위선일 뿐이었으니까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모든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재판은 혜진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혜진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그날의 진실을 담담하게 증언했고 태준의 거짓말과 위선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죠. 그녀는 더 이상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존엄을 되찾기 위해 싸우는 강인한 생존자였고 그 모습은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재판일이 다가왔습니다. 혜진은 선우와 함께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30년간 자신을 올감했던 굴레를 스스로의 힘으로 끊어내는 마지막 관문이었죠. 법원 건물 앞에 선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저 문을 열고 들어가면 길고 길었던 악연의 마침표를 찍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녀는 이미 이 싸움의 진정한 승리자였습니다. 법정 안은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침내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죠.
피고인 강태준, 존속 살해, 미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혜진은 눈을 감고 담담하게 그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피고인 강태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땅, 땅, 땅. 의사봉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혜진의 뺨으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30년의 억울함과 고통을 씻어내고 마침내 되찾은 자신의 존엄에 대한 확인의 눈물이었죠. 피고인석에서 강태준은 그대로 주저앉아 오열했고 방청석에 있던 시어머니 박 여사는 실신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비참한 몰골을 보며 혜진은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만이 그녀를 감쌀 뿐이었습니다. 이혼 소송 역시 혜진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법원은 강태준의 유책 사유를 명백히 인정하여 남은 재산의 대부분과 거액의 위자료를 혜진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담보로 잡혔던 집은 경매로 넘어가 빚을 청산하는 데 쓰였고 시어머니 박 여사는 아들의 면회조차 가지 않은 채 작은 요양원으로 거처를 옮겼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때는 철옹성 같았던 그들의 바벨탑은 그렇게 흔적도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른 뒤 혜진은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작은 도시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작은 한식당을 열었죠. 이름은 혜진의 부엌. 지난 30년간 가족의 입맛에 맞춰 묵묵히 음식을 만들었지만 단 한 번도 칭찬받지 못했던 그녀가 이제는 오롯이 자신을 위해 그리고 자신과 같은 상처를 지닌 이들을 위해 정성껏 밥상을 차리는 공간이었습니다. 식당은 금세 입소문이 났습니다. 혜진의 손맛이 담긴 따뜻한 집밥은 사람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해 주었고 혜진의 부엌은 동네의 사랑방 같은 곳이 되었죠. 혜진은 새벽같이 일어나 신선한 재료를 고르고 정성껏 음식을 만들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사장 서혜진으로 불리는 매일이 그녀에게는 선물 같았습니다. 어느 맑은 봄날 혜진은 문득 차를 몰아 그 저수지를 다시 찾았습니다. 자신을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갔던 악몽의 장소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햇살 아래 반짝이는 수면은 그날의 어둠을 모두 밀어낸 듯 평화로워 보였죠. 혜진은 물가를 향해 걸어가 준비해온 하얀 국화 한 송이를 조용히 던졌습니다. 이제는 안녕. 그곳에서 억울하게 죽었던 과거의 서혜진. 덕분에 지금의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었어. 고마웠어, 정말로. 그것은 과거의 자신을 위한 진정한 작별 인사였습니다.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얻는 순간이었죠. 얼마 뒤 선우가 예쁜 예비 며느리와 함께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혜진은 미래의 며느리가 될 아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진심으로 환영해 주었죠.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결코 되물림하지 않겠다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시어머니가 되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선우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이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나온 혜진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그녀를 향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난 세월 그녀는 늘 누군가의 그늘에 가려진 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 자신이 빛나는 별이 되어 세상을 비추고 있었죠. 인생의 가장 혹독한 겨울을 보낸 후에야 비로소 찾아온 그녀의 봄. 60이 넘은 나이에 찾아온 시작이었지만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이나 시간이 아닌 스스로를 사랑하는 용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혜진은 이제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인생을 오롯이 살아갈 겁니다. 그녀의 진짜 봄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